황무지를 선택한 이유요? 우리는 절박함을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17개국, 30억 달러가 증발했던 유럽의 폐허. 아무도 손대지 않던 그 땅에 한 나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감정적인 나라이며 이번 프로젝트도 실패했을 것이다 라며 일본 유학생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단 1년 유럽의 병자는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실업률 2%, 경제 성장률 40% 상승하면서 그 땅은 어느새 유럽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되묻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엔 어떤 힘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국들은 착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이긴다고, 땅이 넓으면 강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7,000km 떨어진 유럽의 한 나라.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외면한 바로 그곳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공장을 지었고 30년 만에 인구 대비 세계 1위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먼드 파커, 하버드에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국가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불과 3개월 전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제 연구실에서 밤늦게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캠브리지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책상 위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어두운 연구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뜬 국가 코드를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알고 보니 슬로바키아였고 오랜만에 보는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하버드 동문이자 20년지기 마크 톰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유럽 산업구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학자로 유명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모든 것을 수치와 데이터로만 판단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마크 교수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미세히 떨리고 있었고 마치 뭔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한 사람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5년간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이런 건 처음이라며 한국인들은 다르다는 말을 몇 번을 반복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한 것도 이상한데 그 와중에 한국이라니요.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새벽 3시에 국제전화를 걸어올 만큼 특별한 나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중견국, 미국의 동맹국, 아시아의 경제 강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한국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기적을 목격했다고 말하길래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경제학자가 이렇게 쉽게 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마크는 평생 모든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온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크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1993년 슬로바키아가 체코와 분리되던 날의 절망, 유럽 전체가 외면했던 황무지, 그리고 2004년 한국 기업이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건 말이죠.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고
캠브리지 거리에는 이른 아침 조깅을 나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슬로바키아를 바꿨다.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전체 수출의 46%가 자동차 산업,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시아의 중견국이 유럽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건가? 독일의 폭스바겐도 프랑스의 르노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말인가? 회의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었어요. 하버드에서 5년 이상 국제안보를 연구하며 나토와 유엔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분석해왔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건 냉철함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을 신뢰하는 것 말이죠. 다음 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섰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마크의 전화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강의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 대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지표를 분석했고 한국 기아 자동차의 진리나 공장 건설 과정을 추적했으며 현지 언론 보도와 유럽연합 통계 자료를 샅샅이 뒤졌어요.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슬로바키아에 공장 하나를 지은 게 아니라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한 겁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그 외 10여 개의 한국 부품 기업들이 함께 들어갔고 황무지였던 진리나 지역에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냈는데 부품 공급부터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1970년대 한국이 구로공단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2000년대 유럽 땅에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속도였는데요. 유럽에서 이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 데는 통상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설계부터 인허가, 건설, 시운전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노동법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1년 만에 해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슬로바키아의 혹독한 겨울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24시간 교대로 현장을 돌렸어요. 현지 언론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쳤다고 진흙탕에서 차를 만들겠다니 100% 망해서 철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공장이 완공됐고 첫 차량이 라인에서 나왔으며 슬로바키아 전역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마크의 말이 맞았다는 걸, 이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기적이었고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특별한 힘이 작용한 거였어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고, 반도체와 스마트폰만 보고 그 나라의 진짜 힘을 간과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라였어요. 이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새로운 강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한국이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국제안보학 강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캠브리지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아름다운 풍경과는 정반대였어요. 지도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죽어가던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크린에 지도 하나를 띄웠습니다. 유럽 중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나타났어요. 슬로바키아 학생들 대부분은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어요. 거기가 어디냐고, 동유럽이냐고 말이죠. 정확히는 중부 유럽입니다만 1993년 이전까지는 독립국가도 아니었습니다. 1993년 1월 1일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가 둘로 쪼개지던 날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벨벳 이혼이라 부르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갈라섰다는 의미였어요.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형님 격인 체코가 가난한 동생 슬로바키아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체코는 서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이미 스코다라는 견고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한 전통의 공업 강국이었어요. 독일의 폭스바겐을 비롯한 서구 자본이 물밀듯 밀려들었고 프라하는 관광객으로 넘쳐났으며 공장 굴뚝에서는 희망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반면 슬로바키아에게 남겨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험준한 타트라 산맥, 끝없는 감자밭, 그리고 구소련 시절 쓰던 낡은 무기 공장뿐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무기 수요가 사라지며 공장들이 멈춰섰고 하루아침에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았어요. 거리는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한숨으로 가득 찼고 젊은이들은 살기를 찾아 체코나 서유럽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은 건 노인과 절망뿐이었어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1995년 3월에 실린 논평이었는데 그 내용은 참혹했어요. 이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 회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유럽의 병자이자 모든 투자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국제사회는 슬로바키아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국제통화기금은 도와주지 않았냐고 말이죠. 도움은 있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들이 제시한 건 구조조정과 긴축이었고 공공부문을 줄이고 복지를 삭감하라는 요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까지 내려간 나라에게 더 조이라는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더욱 잔인했던 건 선진국들의 태도였습니다. 독일은 체코에만 집중했고 프랑스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투자했으며 슬로바키아는 철저히 제외됐어요. 그들에게 슬로바키아는 싼 노동력을 쓸 수 있는 하청 기지 정도로만 취급됐습니다. 기술 이전은 없었고 단순 조립 공장 몇 개가 들어왔다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 불리며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자부심이자 서구를 위협하는 유일한 경제대국이었어요. 그들은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1998년 도요타와 혼다의 조사단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했습니다. 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건 희망이 아니라 절망뿐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멈춰선 공장들, 녹슨 철길, 낙후된 전력망. 일본 조사단은 며칠 만에 짐을 쌌고 본사에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도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프라도 없다. 이런 진흙탕에 첨단 공장을 짓는 건 자살 행위다. 투자 가치 제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전한 체코나 헝가리로 떠났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스바겐과 BMW는 체코의 스코다와 손잡았고 슬로바키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본 건 가난한 동유럽 촌동네였고 투자할 가치가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슬로바키아를 포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동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보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느냐는 의문 말이죠. 스크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엔 1990년대 후반 슬로바키아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멈춰선 공장, 텅 빈 거리, 일자리를 구하는 긴 줄, 그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슬로바키아 정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했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더 안전하고 더 편한 곳을 선택했고 슬로바키아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GDP는 정체됐고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었으며 인구는 계속 감소했어요.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한복판에 위치했지만 사실상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부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회생 불가 판정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고, 누가 그들을 살렸느냐고 물었어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였습니다. 7,000km 떨어진 아시아의 한 나라. 일본도 외면했고 독일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곳에
대한민국이 들어왔습니다. 2004년이었어요.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를 최종 후보지로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럽 전체가 비웃었습니다. 폴란드가 아니라 슬로바키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객관적 조건만 보면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인구는 8배 많았고 내수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이 컸으며 평야지대라 공장 짓기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폴란드가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건이 좋은 곳보다 간절한 곳을 선택했고 안전한 선택보다 의미 있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보낸 절규에 가까운 제안, 그 간절함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강의실의 학생들은 숨죽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2004년 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정부청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아 자동차의 협상단과 슬로바키아 정부가 마주 앉아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의 미쿨라시 줄린다 총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협상단 앞에 백지 위임장을 내밀며 사실상 한국과의 총리라고는 믿기 힘든 제안을 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땅을 공짜로 달라면 주겠다고, 세금을 깎아달라면 없애주겠다고, 고속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면 산을 뚫어서라도 공장 앞까지 길을 놓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가가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 보낸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어요.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객관적 조건만 놓고 보면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기아 내부 임원들 대부분도 폴란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였어요. 인프라도 부족했고 시장도 작았으며 정치적 불안정성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과 경영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0년 전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던 나라. 미국조차 한국을 포기하려 했던 시절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맨손으로 일어섰으며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보다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들의 간절함이 우리의 뚝심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2004년 3월 기아 자동차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폴란드가 아닌 슬로바키아 북부 시골 마을 질리나를 최종 후보지로 선택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인들이 미쳤다고 보도했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인프라 하나 없는 산골짜기에서 차를 만든다니 100% 망해서 철수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더 신랄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의 무모한 도박이 유럽 땅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 지켜보자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유학생 코즈마였습니다. 그는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며 평소 일본 경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코즈마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당시 일본 기업들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도요타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슬로바키아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인프라 점수가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습니다. 도로 상태는 최악이었고 전력망은 불안정했으며 숙련 노동자도 거의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작성한 1998년 동유럽 투자 환경 보고서였어요. 코즈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체코와 헝가리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한국의 선택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코즈마에게 쏠렸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 위험 최소화 전략, 안정적인 성과, 일본식 경영의 장점을 정확히 짚어낸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슬로바키아는 최악의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1950년 6.25 전쟁 직후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도로는 끊겼으며 산업시설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데이터만으로 한국을 분석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투자 가치 제로, 회생 불가능, 원조만 축내는 나라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일부 관리들은 한국 지원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냈었어요. 하지만 50년 뒤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데이터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였어요. 숫자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지고 있었고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였어요. 코즈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뭔가 찾으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학생이 그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눈치챘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슬로바키아를 선택하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데이터는 불리했지만 사람의 의지를 봤어요.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간절함,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구어낼 미래 말이죠. 2004년 4월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건설사와 엔지니어들이 진리나에 도착했고 통상 유럽에서 이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3년에서 4년 걸린다는 상식을 깨겠다고 선언했어요. 1년 만에 완공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미쳤다고, 실패할 거라고 단언했어요. 독일의 건설 전문가들은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노동법을 통과하는 것만 1년이 걸린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장은 전쟁터가 됐고 특히 진리나의 겨울은 혹독했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 꽁꽁 얼어붙은 땅 유럽 건설사들이라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을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거대한 조명탑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포클레인, 얼어붙은 땅을 녹이며 털을 닦는 모습, 현지 슬로바키아 인부들은 이런 한국인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잠도 안 자는 사람들, 기계 같은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건물을 올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현지인들도 한국인들의 열정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타임이라 불리던 느긋함이 사라졌고 한국의 속도전에 발맞춰 그들도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공장 건물 하나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10여 개의 한국 부품 기업들이 동반 진출했고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진리나의 완벽한 자동차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해버렸습니다. 부품 생산부터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코즈마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의 자료는 여전히 정확했지만 그 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진리나에 첫눈이 내렸고 곧이어 살인적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유럽의 건설 현장에서는 당연히 동절기 공사를 중단합니다. 땅이 얼어붙으면 굴착이 불가능하고 콘크리트 양생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인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독일의 건설사들은 이미 겨울 휴업에 들어갔고 폴란드의 현장들도 봄까지 작업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질리나의 한국 현장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조명탑이 밤하늘을 밝혔고 24시간 내내 포클레인과 크레인이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누볐고 밤에는 교대 인력이 투입돼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위해 열선을 깔았고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보온 천막을 쳤으며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현지 슬로바키아 인부들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공사를 하는지, 왜 쉬지 않고 일하는지, 왜 겨울에도 멈추지 않는지 말이죠. 한 현지 감독관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고 기계처럼 움직였으며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 같았다고 말이에요. 강의실에서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눈 덮인 공사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업자들, 밤하늘을 밝히는 조명, 학생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어요. 교수님, 통상적으로 유럽에서 이런 규모의 공장을 짓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3년에서 4년입니다. 설계부터 인허가, 건설, 시운전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노동법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동절기 휴업을 감안하면 실제 작업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 만에 해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스크린에 공정 진행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04년 4월 착공, 5월 기초 공사 완료, 7월 철골 구조 완성, 9월 외벽 시공, 11월 내부 설비, 12월 생산 라인 설치. 정확히 12개월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유럽의 안전 기준과 환경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런 속도가 가능했습니까?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닙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팀은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했어요. 슬로바키아 정부의 감독관들이 매주 현장을 점검했고 유럽연합의 안전검사도 통과했으며 환경 영향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효율을 극대화한 거였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한국식 빨리빨리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빠르게 일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철저한 사전 계획, 동시다발적 작업,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보통 유럽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가 끝나야 철골 작업을 시작하고 철골이 끝나야 외벽을 시공합니다. 순차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A구역에서 기초 공사를 하는 동안 B구역에서는 철골을 세우고 C구역에서는 외벽을 올렸어요. 동시에 여러 공정이 진행됐고 각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파트가 조화롭게 움직인 거였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현지 인부들도 한국인들의 체계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슬로바키아 용접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법사 같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줬다고 말이죠. 슬로바키아 타임이라 불리던 느긋함은 사라졌고 현지 노동자들도 한국의 속도전에 발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장 하나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현대모비스가 부품 공장을 질리나에 세웠고 현대제철이 철강 가공 시설을 건설했으며 만도가 조향장치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대위아, 현대파워텍, 동희오토 등 10여 개의 한국 협력사들이 동반 진출했어요. 스크린에 질리나 산업단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기아자동차 본 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 모든 부품사들이 배치돼 있었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집적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자동차 생태계였습니다. 부품 생산부터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질리나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가져오는 부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엔진, 변속기, 차체, 전장, 내장재까지 모든 게 현지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보통 해외에 조립 공장만 짓고 핵심 부품은 본국에서 공급합니다. 기술 유출을 막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슬로바키아에 이식했습니다.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고
현지인들을 엔지니어로 키워냈으며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어요. 2005년 12월 첫 차량이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진 첫 기아차였고 현지 노동자들이 직접 조립한 자동차였어요. 공장 앞에는 슬로바키아 국민들이 모여들었고 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현지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그날 진리나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슬로바키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스크린에 최신 통계가 나타났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대수 슬로바키아 198대. 이건 세계 1위였습니다. 2위는 체코로 110대였고 3위 독일 70대, 4위 일본 65대, 5위 미국 30대.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 전통의 강국 일본. 거대 시장 미국. 그 어디도 슬로바키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슬로바키아는 인구가 54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정확히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자동차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구조가 나타났어요. 전체 산업 생산의 50%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고 있었고 전체 수출의 46%가 자동차 관련 제품이었습니다.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력 산업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슬로바키아 경제의 심장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진리나 지역의 실업률은 2% 미만으로 떨어졌고 1993년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평균 임금은 3배 이상 올랐으면 슬로바키아 전체 평균보다 40%나 높았어요. 과거 감자밭이었던 진리나는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변화였어요.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얀 코바치, 1975년생. 그는 2004년까지 진리나 근교에서 감자를 키우던 농부였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들어온 뒤 그는 공장에 지원했고 기초 용접 교육을 받았으며 10년 뒤에는 생산 라인 팀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품질 관리 부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 유럽 전역의 기아 공장에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의 두 아들도 기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얀 코바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오기 전 나는 그저 흙을 파는 농부였고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됐고 아들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며 손주들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얀 코바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나에는 수천 명의 얀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한국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감자를 캐던 농부들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파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됐고 실업자였던 청년들은 CAD 프로그램을 다루는 설계사가 됐으며 희망을 잃었던 가장들은 당당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스크린에 슬로바키아 거리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우리를 포기했을 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건 한국이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젊은 남성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아 공장이 멈추면 슬로바키아도 멈춥니다. 사실상 한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셈입니다. 노인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나라 체코가 스코다를 자랑할 때마다 배가 아팠는데 이제 우리는 기아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어깨가 펴집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감동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준 이야기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마크 톰슨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 대학교 강의실에서 촬영한 것이었고 3개월 전 제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마크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25년간 경제학을 가르치며 수많은 국가의 산업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슬로바키아에서 한 일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마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만 따지면 폴란드가 맞았고 리스크 분석으로는 슬로바키아를 선택하면 안 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숫자를 넘어선 무언가를 봤습니다. 사람을 봤고 가능성을 봤으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본 겁니다. 마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아 공장이 멈추면 슬로바키아 경제는 마비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부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직접 고용 인원만 3만 명이 넘고 간접 고용까지 치면 10만 명이 넘어요. 슬로바키아 전체 제조업 고용의 15%가 한국 관련 일자리입니다. 마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레이먼드, 당신이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길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 나라를 살렸고 투자만 한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었으며 이익만 챙긴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숫자가 증명했고 사람들이 증언했으며 현실이 보여줬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결과였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쉬는 시간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다시 강의는 시작됐습니다. 강의실 앞 칠판에는 큰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며 웅성거렸고 앞줄에 앉은 학생 몇 명은 노트북을 펼쳐 이미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온 듯 보였습니다. 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슬로바키아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은 그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국기가 나타났고 태극 문양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경제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장악하고 있느냐는 거죠. 스크린에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4%, SK하이닉스는 31%를 차지합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75%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자동차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한국 없이 작동할 수 없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미국의 애플도, 중국의 화웨이도, 일본의 소니도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력을 넘어선 전략적 무기입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어떨까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LG 배터리를 쓰고 폭스바겐이 SK 배터리를 쓰며 BMW가 삼성 배터리를 씁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을 한국이 만들고 있는 셈이죠.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한국 배터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조선산업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6%입니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세계 해운 산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중국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도 물량으로는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히 LNG선 같은 첨단 선박은 한국만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은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산업의 핵심을 장악한 나라예요. 반도체 없이는 IT 산업이 멈추고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못 달리며 한국 선박 없이는 세계 무역이 마비됩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이번엔 군사 장비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제력만 강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력도 주목할 만해요. K9 자주포, 이 무기 하나만으로도 한국 방산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이며 폴란드가 천문을 주문했고 호주가 도입했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사용하고 있어요. 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살까요?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K9은 분당 6발을 쏠 수 있고 사거리는 40km가 넘으며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한국 무기의 진가를 깨달았습니다. KF-21 전투기는 어떨까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레이더와 무장체계를 탑재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중동과 동유럽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전투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그 반열에 올랐어요.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화력입니다.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BTS 이야기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팝스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면에 BTS의 공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유튜브 조회수는 수십억 뷰를 넘습니다. 전 세계 팬클럽 아미는 수천만 명이고 UN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 그룹을 넘어선 문화 현상입니다.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역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고 세계 투어는 매진 행렬이었으며 패션계와 뷰티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화장품과 패션이 K-팝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스크린에 넷플릭스 순위표가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상위권의 상당수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도 오징어 게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할리우드조차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든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스크린이 바뀌며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K-팝 데몬 헌터즈 2025년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소재는 한국의 K-팝 아이돌이에요. 역사상 최초로 K-팝 음악을 활용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며 대한민국의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할리우드가 일본 사무라이나 중국 쿵푸를 소재로 삼았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 K-팝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문화 패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문화는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 학생들이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왜 문화가 중요할까요? 군사력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경제력은 부러움을 사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한국을 동경하게 되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한국을 응원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군사력도 경제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이에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 특별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K-팝 아이돌들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정서와 가치를 담아내며 한국 영화는 한국 사회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합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한국인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공유합니다. 그 진정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슬로바키아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기업들이 그곳에서 한 일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돈을 번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로바키아를 살리고 싶어 했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 했으며 우리라는 마음으로 땀을 흘렸어요. 그 마음이 통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역사상 극소수예요.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그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슬로바키아 위치에 빨간 점이 찍혔고 곧이어 베트남,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도 차례로 점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슬로바키아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똑같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한국 무기와 배터리가 유럽 방어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UAE에서는 한국형 원전이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라가 살아나고 산업이 일어서면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있어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까? 폐허에서 세계 강국으로 올라선 비결이 뭡니까?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DNA,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만의 특별한 정신 말이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1950년 6.25 전쟁 직후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끊겼으며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게 1953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였고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당시 필리핀은 200달러, 태국은 15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죠. 화면이 바뀌며 현재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고속도로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밤에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계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GDP 세계 10위, 7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어요. 교수님,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독일과 일본도 전후 재건에 성공했지만 그들은 이미 산업 기반이 있었고 기술 인력도 있었으며 전쟁 이전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문맹률이 70%가 넘었고 산업시설은 완전히 파괴됐으며 기술자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줄에 앉아있던 코즈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이 제공한 경제 협력 자금과 기술 이전이 핵심 역할을 했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며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코즈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포항제철도 일본의 야하타 제철 기술로 만들어졌고 자동차 산업도 일본 미쓰비시와의 협력으로 시작됐으며 반도체 기술도 처음엔 일본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일본 없이는 지금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코즈마에게 쏠렸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논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코즈마 군, 당신의 지적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일본의 경제 협력이 있었고 기술 이전도 있었으며 그게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리스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기술도 자본도 모두 제공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는 무너졌고 국가부도를 선언했으며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아르헨티나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유럽 자본이 쏟아져 들어왔고 풍부한 자원도 있었으며 교육받은 인력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경제 위기, 초인플레이션, 정치적 혼란, 한때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나라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코즈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외부의 도움은 촉매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도움을 받아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돈을 줘도 망하는 나라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일어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국민의 의지와 단결력,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을 선포했을 때 학교도 교과서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천막 학교에서 공부했고 남은 종이 위에 글씨를 썼으며 배고픔을 참아가며 책을 읽었어요. 2천만 명이 문맹이었던 나라가 20년 만에 문맹률 거의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냐고 세계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선진국들은 무모한 계획이라며 외면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삽을 들었습니다. 산을 뚫고 다리를 놓았으면 4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했어요. 1970년대 포항제철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에 제철소가 필요 없다며 투자를 거부했고 일본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포항 앞바다를 매립했고 용광로를 세웠으며 결국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며 민감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성격은 역사에서 비롯됐어요. 앞서 말했듯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고 23전 23승이라는 불가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전략과 용기로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고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으며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DNA를 갖게 됐어요. 스크린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던 순간이었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10년 이상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을 점쳤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나라에 기부하는 사람들, 결혼 반지를 뺏어 내놓는 신혼부부, 돌반지까지 가져온 할머니,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내놓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국민 350만 명이 참여했고 가구당 평균 47g의 금을 냈어요.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민들이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며 정부와 은행을 비난했고 부자들을 규탄했으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됐고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단결력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우리나라의 평화와 성장, 그리고 나아감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 10년 걸릴 거라던 회복을 3년 만에 해냈습니다.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고 오히려 더 강한 경제 체질로 거듭났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코즈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크린에 각국의 코로나 대응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민들이 분열됐고 유럽에서는 봉쇄 정책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마스크 앱으로 수급을 조절했으며 IT 기술을 활용해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고 의료진은 불철주야 환자를 돌봤으며 시민들은 서로를 배려했어요. WHO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극찬했고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왔으며 K방역이라는 말이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협력했기 때문이고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이며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히 세상을 바꿉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요. 슬로바키아에서도 그랬고 베트남에서도 그랬으며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강해 보이는 나라지만 움직이면 그 강함이 폭발합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 체리나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체리나 학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조부모님 세대는 전쟁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부모님 세대는 IMF 위기를 극복하며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으며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해내며 위기가 오면 기회로 만듭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일어서는 단결력,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감동한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였으며 우리라는 마음이었어요. 강의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전체 강의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코즈마조차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이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된 이유를 말이죠. 숫자와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고 정신이 있으며 역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섰고 저녁 어스름이 캠브리지의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고 학생들이 3355 모여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3개월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보고서, 한국 산업 통계, 각국 언론 기사, 그리고 마크 톰슨이 보내온 현장 사진들. 이 모든 걸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말이죠.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국제안보를 가르치며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나토 프로젝트에서 UN 보고서까지 검토했고 강대국의 전략을 연구했으며 세계 질서의 변화를 추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분석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똑같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베트남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업국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0 미만이었으며 산업 기반은 거의 없었어요. 1990년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조립 공장이었지만 점차 확대됐고 201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스마트폰 생산 기지가 됐어요. 현재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 혼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의 산업 지도를 농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완전히 다시 그려버린 겁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고 한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베트남 발전의 동반자라고 말이죠.
베트남 청년들은 삼성에 입사하는 걸 꿈꾸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깁니다. 슬로바키아와 똑같은 일이 베트남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폴란드 자료를 펼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안보 위기에 빠졌고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공포에 떨었어요. 나토의 보호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자체 방어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700문, 천무 다연장 로켓 600문, FA-50 전투기 48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었고 총액은 600억 달러가 넘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의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고 기술 이전을 약속했으며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습니다. 무기만이 아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고 이를 통해 폴란드는 유럽 전기차 산업의 심장부로 격상됐습니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국이 모두 잡아준 거였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미래 산업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맹이라고 미국과 독일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말이죠. UAE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중동의 사막국가 아랍에미리트, 석유로 불을 쌓았지만 고민이 깊었어요. 석유가 고갈되면 미래가 없다는 불안, 그들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심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원전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 모두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 UAE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전력이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했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원전이 가동을 시작했고 현재 4기 모두 완공돼 UAE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UAE는 단순 산유국에서 청정 에너지 강국으로 탈바꿈했고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이 세계에 증명됐어요. UAE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며 기한 내 완공은 물론 안전과 품질까지 완벽했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국은 해냈다고 말이죠.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슬로바키아, 베트남, 폴란드, UAE,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절박했으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한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의 미래를 함께 만들었고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전수했으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방식이었어요. 독일의 폭스바겐은 체코에 투자했지만 핵심 기술은 독일에 남겨뒀고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에 공장을 지었지만 단순 조립만 맡겼으며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제품을 만들지만 연구개발은 본국에서만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완전한 자동차 생태계를 이식했고 베트남을 첨단 제조업 국가로 만들었으며 폴란드의 방산 기술까지 이전했습니다. 자신의 경쟁자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국 방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70년 전 한국도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을 기억하고 무시당하던 아픔을 잊지 않으며 그래서 같은 처지의 나라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공감이었고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일으키는 나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말이죠.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입니다. 군사력은 두려움을 주지만 존경을 얻지 못하고 경제력은 부러움을 사지만 사랑받지 못하며 기술력은 감탄을 받지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진심은 다릅니다. 함께하려는 의지, 살리려는 마음, 우리라는 정신.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에는 바로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IMF 위기를 극복한 단결력, 코로나를 이겨낸 공동체 정신. 이 모든 게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었고
그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의 심장에는 코리아 5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베트남의 청년들은 한국을 꿈꾸며 폴란드는 한국을 동맹으로 신뢰하고 UAE는 한국을 파트너로 존중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국력이었어요. 탱크와 전투기로 만들 수 없는 힘,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꾸 견제 대상이 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경계하고 중국은 한국의 문화력을 두려워하며 일본은 한국의 성장 속도를 부러워하고 유럽은 한국의 방식을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에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하며 선언보다 실천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한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3개월 전 마크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을 바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고 단순한 경제대국도 아니었으며 세계를 일으키는 정신의 강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착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이긴다고, 땅이 넓으면 강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이며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나라이고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앞으로 한국은 더 많은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죽어가던 나라들이 살아날 것이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을 것이며 불가능하다던 일들이 현실이 될 겁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의 희망이며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이고 작은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정신을 가진 강국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를 일으키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슬로바키아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의 기적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참 넓지만 누군가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남들이 외면한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고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곤 합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신념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저 성공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용기와 믿음이 있었는지를 함께 바라봐야겠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특정한 나라나 기업,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황무지는 존재하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꽃을 피운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사연은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라면 절망과 가능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